예, 지난 시간에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초반에 이제 루마니아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1월 20일인가 21일인가에 이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랑 네. 라브로프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이랑 이제 회담을 할 때 네.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에서 병력을 빼라, 네, 장비도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97년 이전에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되기 이전의 국가에서 배치해놨던 건 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루마니아였던 거죠. 97년까지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 되면서 이제 거기에 무기들이 막 나토의 그렇죠. 무기들이 들어갔군요. 나토가 당연히 병력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방어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이제 설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연결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조금 불편한 나라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루마니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여러분을 세계의 어떤 곳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오늘은 어느 나라로 떠나봅니까? 예, 지난 시간에 뭐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초반에 말씀드릴 때 초반에 이제 루마니아를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나라 이름 잠깐 나왔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난 1월 20일인가 21일인가에 이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랑 네. 이제 라브로프 러시아 이제 외무장관이랑 이제 회담을 할 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요구했던 것들이 이제 뭐였냐면은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에서 병력을 빼라, 네, 장비도 빼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97년 이전에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되기 이전의 국가에서 이제 뭐 배치해놨던 건 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루마니아였던 거죠. 자, 루마니아 한번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까지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 되면서 이제 거기에 무기들이 막 나토의 그렇죠. 무기들이 들어갔군요. 나토가 당연히 병력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미사일 방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비들이 이제 설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연결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조금 불편한 나라겠네요. 예,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은 이제 거부를 하고 오히려 병력을 증파하면서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 만약 병력을 뺐다 그러면 사실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되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루마니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면 떠오르시는 게 뭐 몇 가지 있을 텐데 뭐 루마니아 예나 지금이나 떠오르는 거는 이제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루마니아가 이름이 아마 로마의 뭐 땅 뭐 이런 뜻이었던 거죠. 예,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계체조 올림픽 종목 코마네치. 예, 10점 만점에 10점. 코마네치가 올림픽에서 루마니아. 처음으로 만점을 받았던 체조. 예. 그래서 아마 좀 나중에 미국 가셨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이제 후덕한 이미지로 이제 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이제 동유럽 구소련 체제 붕괴 이제 과정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평화적으로 이제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체제 전환이 됐는데, 이 루마니아만 차우세스크 당시 이제 대통령이 총살. 독재자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차우세스크가 처단한 데서 그게 전 세계 텔레비전에 만방에 이제 보여지면서 처단 장면이? 예, 이제 큰 이제 충격을 몰아넣었던 이제 그런 나라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잊어먹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루마니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 네. 자, 루마니아는 일단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정프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 아니에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니아, 뭐 로마누스. 뭐 로마의 땅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러한 이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나라인 거죠.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로마와 되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러한 나라라서 이 루마니아 국민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제 로마의 정통 후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한 2세기에서 3세기 정도 로마가 이제 다뉴브강 이제 북쪽을 이제 점령을 이제 할 때 이 지역까지 들어온 건 맞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서로마, 동로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쪽은 주로 동로마 쪽. 그래서 이제 서로마가 더 정통이냐, 동로마가 정통이냐 그러면 동로마가 좀 더 정통 쪽일 것 같다고 보면 그래 뭐 그렇게 말하면 또 맞을 것 같긴 한데 왠지 좀 너무 좀 확대 해석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이제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 거죠. 아니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로마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나라냐라고 하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흑해랑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제 흑해랑 접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한창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와 이제 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동쪽으로는 몰도바가 중간 사이에 이제 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예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이야기 잠깐 할 때 말씀드렸는데 몰도바 같은 경우는 꼭 흑해랑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접해 있을 것 같은데 국경선이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죠. 묘하게 강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한데 실제로 보면 여긴 다 이제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래서 몰도바는 엄밀히 말하면 바다와 직접 다 있지 않는 이제 내륙 국가입니다. 보면은.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국경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 그러네요. 그냥 몰도바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주지. 이렇게 끊으면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끊은 이유가 다 있죠. 보면은. 아, 그래요? 예, 이게 다 스탈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원래 이 몰도바라는 이 나라는 루마니아 땅이었어요. 루마니아 땅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떼가지고 독립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루마니아는 2차 세계대전 때 되게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박쥐 같은 행보를 보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추축국 나치와 같이 하다가 중간에 돌변해가지고 또 이제 소련 편에 서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괘씸한 놈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몰도바라는 이제 원래 이 루마니아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어떤 영역이라 생각했던 요적을 똑 떼버린 거죠. 거기가 제일 저 큰 도시 같은 느낌, 도로나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렇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사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이제 내륙 수운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강 중에 하나가 이제 도나우 강이잖아요. 다뉴브, 도나우. 예. 같은 강이죠. 보면 네네네. 이 강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냐면은 요 지점으로 이제 들어와서 흑해로 들어와요. 몰도바 쪽으로 들어와요. 예, 요 경계, 그러니까 요 국경선을 따라가지고 쭉 이제 해서 결국 이제 흑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 도나우강 하구는 몰도바도 아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 땅이었던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자기네 그렸군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럼으로써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당시 교통망의 핵심이었던 다뉴브강을 어차피 다뉴브강이라는 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제일 끝에 바다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말 안 들으면 내가 지키고 나가겠다가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도를 살펴보면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되게 절묘하게 이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카르파티아 산맥이 이렇게 쭉 있죠. 슬로바키아부터 우크라이나 서남쪽을 거쳐서 지금 루마니아를 이렇게 감싸고 있죠. 보면은 옛날 그 전화기 수화기 모양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겼네요. 예.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게 애매해요. 보통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산맥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렇죠. 끊고 이쪽은 뭐 헝가리나 루마니아로 이렇게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스탈린은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영토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맥을 넘으면은 여기 판노니아 평원이 이제 거대한 평원이 이제 헝가리 평원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요 우크라이나 다 소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다가 병력을 이제 배치를 해놓으면 여차하면 이 헝가리나 이제 있던 동부 유럽 쪽으로 이제 병력을 한 번에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보면 만약에 국경선을 이렇게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끊어놨으면 넘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스탈린이 남겨놓은 그 유산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보면은. 자, 루마니아. 예, 그래서 루마니아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서쪽으로는 이제 헝가리. 예,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이제 세르비아. 예, 세르비아와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남쪽으로 가면 발칸반도에 있는 불가리아. 불가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래서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지형을 보면 가운데 산맥이 쫙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카르파티아 산맥이 이제 가운데를 떡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이렇게 한가운데를 한가운데를 돌아서 그 산맥 가운데는 또 평야. 산맥을 넘어서는 지역도 사실은 이제 그 평야 지역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역사책을 읽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꼭 무슨 나라 이름 같은데 나라는 아닌. 그래서 도대체 어디야라고 헷갈리는 트란실바니아. 예, 트란실바니아는 산맥, 좀 고산지대죠. 이제 보면 높은 지역도 구릉 지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이 이제 발라히아라고 그래가지고 평야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네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몰다비아 또는 몰도비아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몰다부가 몰도바. 이제 예 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러한 이제 포맷이었는데 네. 다음에 이제 역사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국경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유럽은 예. 좀 그렇더라고요. 예, 특히나 네. 이제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몇 번 커졌다, 작아졌다를 이제 반복을 한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맥 주변에는 당연히 산이 많으니까 산악 지역이 한 20%, 그다음에 경작지는 한 60%, 초지는 한 10%. 그래도 의외로 평평한 지역들이 꽤 많은 그러네요. 네. 예, 그러한 지역이고요. 기후적으로 보면 이 흑해 주변은 되게 온화한 기후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따뜻한 온화한 이제 그런 기후지만 이제 카르파티아 이 산맥 쪽은 춥고 눈 많이 오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루마니아 뭐 동유럽 그러면 야 거기 되게 추울 것 같아. 추운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위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프랑스 네. 뭐 이탈리아 북쪽 그 아프스 산맥 있는 이쪽하고 위도상으로 비슷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추운 지역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 지형상 영향만 빼면 좀 높은 동네만 좀 춥고 그렇습니다. 밑에 동네는 조금 예. 따뜻하군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이제 그 돌이 많고 네. 토양에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에요. 물이 잘 빠져요. 예, 물도 잘 빠지고 강수량은 한 600mm 정도인데 이제 꾸준하게 잘 내려주고. 논농사는 좀 힘드네요. 논농사는 좀 힘들지만 이제 포도농사 짓기는 아주 좋은. 포도농사. 예. 네. 그래서 일조량이 아주 좋은 뭐 이런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은근히 지진이 잦아요. 지진? 예. 지진 있을 동네는 아닐 것 같죠.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제 환태평양 이제 그 불레골이라고 하는 여기만 익숙해서 그런데 사실 유럽 내부에도 이제 지진이 잦은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래요? 예, 여기가 이제 지각판 세 곳이 이제 마주치는 곳이라 가지고 루마니아가 예. 그래서 이 루마니아 역사를 보다 보면 이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사건이 발생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요? 일단 인구는 한 2천만 조금 안 돼. 한 1,900만 정도 이제 됩니다. 보면은 전체 면적은 23만 제곱킬로미터니까 23만. 대한민국의 한 2배 좀 넘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1,900만 정도 되는 인구에 이제 루마니아 이제 뭐 민족, 루마니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 92% 절대 다수죠.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계가 한 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시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 참 집시 많으시죠? 예, 집시의 고향이 이제 루마니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집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좀 천대받는 좀 이렇게 되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어떻게 보면 박해받는 차별도 많이 받으시고 받는 민족인데 3.3% 정도라고 일단 이야기는 돼요. 루마니아 전체에서 보면은 3.3%. 근데 이제 실제보다는 훨씬 더 많다. 집계가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이제 또 그거 자체에 대한 또 트러블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 2,300만 명 정도 인구가 됐어요. 한 400만 명 정도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이제 EU 가입 뭐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변국으로 다 빠져나간 거죠. 서유럽 쪽으로. 네, 서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 분들은 이제 종교는 이제 기독교인데 이제 루마니아 정교가 한 86%.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한 6%. 그 다음에 카톨릭이 한 5%.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지만 이제 그 정교 쪽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교회 이제 루마니아 정교회 영향력이 꽤 강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이제 그걸로 인한 뭐 안타까운 일도 좀 겪었어요. 왜요? 그 뭐냐면은 작년 11월자 정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루마니아가 이제 그 당시 하루 사망자가 600명 수준이었어요. 독일의 17배. 이제 독일의 17배? 예. 그다음에 미국도 그 당시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이제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미국보다도 7배 많은. 뭐 의료 시스템이 좀 많이 안 좋은가요? 일단 접종률이 낮아요. 무슨 백신이? 백신 접종률이. 한 44%? 왜? 예. 정도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급할 때 이제 그때 막 백신 한창 초반에 잘 수급이 안 될 때 루마니아한테 이제 빌려왔었죠. 우리가요? 예. 이유가 뭐냐면은 뉴스 참 봤던 것 같네요. 루마니아가 이제 백신 잘 안 맞으니까. 안 맞아요? 예. 남아 도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왜 안 맞냐? 이 정교회 사제들이 이제 백신 맞을 필요 없다. 이 반백신, 그러니까 안티백서 스타일 분들이 많으신 거죠.
백신 못 믿는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희생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현상들은 이제 그 정교의 비중이 좀 높은 뭐 불가리아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종교와 이제 코로나의 관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정교 쪽이 대체로 좀 백신을 약간 좀 안 맞으시는군요. 예, 좀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는 거고 네. 좀 확신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느님 뜻에 따라가는 거지. 뭘 뭐 인간들이 그렇게 백신 뭐 이런 느낌이신가? 예, 네. 그래서 이 언어는 당연히 이제 루마니아어가 따로 있어요. 루마니아어. 예, 루마니아어 네. 따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변이 다 슬라브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쪽이랑 가까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서방 이제 로망스어라고 그러죠. 이제 이탈리아 뭐 라틴 이제 이쪽 계열 언어라고 이제 본 게 맞아요. 라틴계 쪽. 예, 물론 네. 이제 슬라브 영향도 있죠.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네. 슬라브랑 달라. 이런 이제 의식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막 가끔은 이제 그런 우리로 따지면 이제 외려 쓰지 말기. 슬라브어에서 나오는 말 쓰지 않기. 뭐 이런 이제 그 활동도 가끔 이제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보면. 네. 그래서 뭐 헝가리어, 독일어도 이제 일부 사용을 하고 소수 언어로. 그래서 수도는 이제 부쿠레슈티. 부쿠레슈티. 예,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지도에서 보시면은 좀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 여기가 이제 부쿠레슈티입니다. 네. 부쿠레슈티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기묘한 도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아름다운 면도 있고 네. 되게 이렇게 좀 추하고 저게 뭐야? 라고 하는 면도 있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네. 원래는 되게 이쁜 도시였어요. 그래서 뭐 발칸의 파리다. 그 정도로.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어떤 이 부쿠레슈티에 대한 기억들은 되게 네. 화려한 잘 좋은 이제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이 차우세스크가 이제 있으면서 거대한 이제 시멘트 흉물을 잔뜩 지어놓고 네. 많이 이제 과거의 문화재를 파괴한 이제 그러한 면도 있기 때문에 막 두 개가 좀 섞여 있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차우세스크가 이 86년인가 이제 원래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복구를 하면서 거대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주석궁을 흉내낸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총살형에 처해지면서 사실은 되게 애매하게 남은 게 이제 인민공전인데 지금은 이제 의회사당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부쿠레슈티 같은 경우는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작아요. 525제곱킬로미터니까 꽤 크네요, 그래도. 예, 서울보다 조금 작은 정도고 그 다음에 인구는 한 215만. 그 정도가 딱 좋겠다. 예. 서울에 한 300만만 살면 예.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 나라는 도대체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농업 관련한 것들이 좀 많고요. 루마니아. 예. 옆에 있는 불가리아는 뭐 불가리스라도 좀 하겠지만 루마니아는 이제 재밌는 면들이 좀 있는데 네. 이건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 뭐 2010년 중반 이후로는 꽤 괜찮은 경제 성장률을 쭉 기록하고 있었어요. 뭐 6%에서 한 5% 내외 정도를 하고 있었고 1인당 네. GDP는 이제 명목으로 보면 한 12,000달러, PPP로 보면 한 25,000달러 정도 수준에 뭐 그래도 EU 회원국이니까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넉넉한 쪽은 아니네요. 예, 넉넉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한 2015년, 14년, 15년 요때는 좀 무역 흑자도 좀 내고 그랬었는데 2017년, 18년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은 연간 한 100억 유로 정도 이제 무역 적자를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GDP당 PPP 기준으로 이제 늘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GDP는 말 그대로 그냥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냥 숫자죠. 이 나라가 벌어들인 돈 총 합이고 PPP는 그 나라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그 그렇습니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낮으면 더 많은 편익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GDP $10,000짜리라고 하더라도 서로는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남성들 이제 이발소에 갔는데 누구는 3,000원, 누구는 뭐 5만 원 이러면은 이제 똑같이 $10,000 벌어도 쓸 수 있는 게 확실히 크니까요. 여기는 그러면 물가가 대체로 좀 싸다는 얘기네요. 그럼 싼 편이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석유가 사실은 꽤 예전에 많이 났던 나라고요. 루마니아에? 예.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지금 좀 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농업 의존도가 꽤 높은. 그래서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 뭐 해바라기 씨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일조량이 좋은 곳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은근히 여기가 이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한번 좀 드셔보시고 싶은 와인이 잘 나오는. 루마니아 와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는 쉽지 않은데 드셔보신 분들은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때아루 마레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유럽의 보르도다.
할 정도로 이제 아주 포도밭 좋은 와이너리가 많은 지역이고요. 근데 묘한 거는 또 이 지역에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와인 상당수는 또 화이트 와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레드 와인이 좀 많은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화이트 와인이 되게 좀 발달한 이제 그런 지역이고 특히 이제 19세기까지 이제 유럽의 황실이나 귀족 가문들이 이제 식사 후에 맨 마지막에 마시는 이제 단맛이 강한 이제 디저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나는 이제 코트날이라는 이 디저트 와인이 되게 또 유명한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오래된 그러한 나라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 석유의 나라입니다. 루마니아요? 네, 루마니아는 어떻게 보면 근대 석유와 관련된 산업의 시초. 그래서 그 석유 때문에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또 겪었던 나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루마니아랑 석유랑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석유가 지금은 많이 안 나요. 지금은 2018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1일 하루에 한 9만, 10만 조금 안 되는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되게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한 62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은 이제 자국에서 필요한 생산량을 다 못 채워서 수입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잠재 매장량을 따져봐도 한 44억 배럴, 아니 한 6억 배럴 정도 되는데 뭐 이게 전 세계로 따지면 한 44위 정도 되니까 그냥 뭐 기름이 조금 있는 나라 정도구나. 그러니까요, 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왜 이 나라를 석유의 나라라고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서 체계적으로 원유라는 것들을 석유라는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한 첫 번째 나라입니다. 루마니아가?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중동에 뭐 옛날에 뭐 이란, 뭐 페르시아 이런 데들 있었잖아.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뿜뿜하는 이제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이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857년부터 이제 석유를 캐기 시작을 했어요. 1857년이요? 예, 1857년 19세기 중반부터 석유를 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도 더 빠른.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제일 빨리 원유를 캐기 시작한 이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옛날서부터 원래 석유가 있었으니까 이제 밑에서 석유가 이렇게 뿜뿜 이제 분출이 돼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역청, 뭐 타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방수제, 뭐 의약품 이런 걸로 쓰긴 했습니다만 중세 시절 때부터 이제 땅을 파서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원유를 캐던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우물을 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캔 원유를 그냥 이제 쓰는 게 아니고 나눠야 되잖아요.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유를 분리하는 기술도 초보적이지만 그 당시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가 어디서 나느냐? 아까 이제 이 지역의 가운데 이제 산맥이 있었잖아요. 카르파티아 산맥. 그 산맥 남쪽 지역, 그 인접 지역에서 꽤 많이 납니다.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 사진들을 이제 보다 보면 디딜방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펌프 간단하게 사람이 발로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유를 이제 캐서 그 다음에 이거를 태양열에다가 이렇게 놔둡니다. 햇볕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휘발유는 사실 안 썼거든요. 폭발하니까 위험한 물질이었거든요. 그런 건 날려보내고. 그 비싼 걸. 예. 옛날에는 휘발유는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골칫덩어리였어요. 다 버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고만 나고. 화재. 필요한 거는 사람들이 등유였거든요. 등을 킬 수 있는 등유, 케로신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는 빨리 버리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고 좋았던 거죠. 휘발유에 만약에 등유에 휘발유가 섞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폭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썼던 나라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6세기쯤 되면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이제 원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열이 받으면 이제 층이 지겠죠. 석유층.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위에 거 떠서 버리고 필요한 것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일찌감치부터 알고 있던 이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야, 우리 16세기부터는 굉장히 오래됐네. 정말 오래됐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아까 1857년부터 이제 석유 생산을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석유를 캐내면서 그냥 캐내는 게 아니고 정제 설비, 우리로 말하면 정유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소가 끄는 달구지를 통해 가지고 실어 나르는 거죠. 뭐예요, 저게? 저게 이제 이제 파기 위한 이런 정유탑에다가 이제 팔려면은 땅 파고 들어가려면 파이프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여러 가지 채굴 시작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바쿠 이런 유전 이야기 했을 때 나왔던 그 탑들이랑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나무로 만든 어떤 채굴탑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석유 도시는 폴로이에슈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쟁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곳이야라고 이제 말할 법한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라포포 정유소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의 그 정유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또 위치도 좋아요. 수도인 부쿠레슈티부터 북쪽으로 한 40km. 가깝네요. 가까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이제 정유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등유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정유 공장을 만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쿠레슈티 시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테니까 이걸로 불을 떼라. 등을 밝히자. 네. 그래서 이 1857년부터 이 부쿠레슈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등유 램프를 써서 이제 도시의 가로를 밝히는. 세계 최초입니까? 네, 세계 최초예요. 기름이 나니까. 와. 그 당시에는 불을 밝히려면 다 냄새나는 이제 그 고래 기름. 이런 걸로 이제 했는데 여기는 땅에서 나는 훨씬 저렴하고 깨끗한 이제 이런 걸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1857년 한 270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만 이제 원유를 캐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1877년쯤 돼서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자라고 그래가지고 주변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게 카르파티아 산맥 주변에 생각보다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19세기 말쯤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세 번째 정도로 러시아 다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기름을 많이 생산하는 이제 그러한 국가가 이제 되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루마니아는 본격적인 산유국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송유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가운데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석유등처럼. 저게 왜 튀어나와 있냐면 저 밑으로 차가 지나가라고. 높은 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요? 예, 저렇게 이제 구부러뜨리기도 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는 세계 최초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굴착 전문 학교가 있어요. 190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찌감치 땅 파는 데는 이제 진심이었던 이제 이런 나라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904년 정도부터는 이렇게 열차로 항구로 실어 와가지고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진 보면은 뭐 요즘 모습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예, 그러니까 되게 일찌감치 석유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제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2년쯤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유정들이 한 300개 정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이런 쪽도 여기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자본도 진출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철도 이제 부서를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도 투자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나라. 석유의 중심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유럽이 당시에는 뭐 석유 수요에 있어서 핵심이었으니까 거기랑 가까운 지역에서 석유를 찾는 게 중요했고 뭐 일찌감치 석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이런 루마니아 같은 나라는 꽤 투자 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석유를 캐다 보면 이제 가스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에서 처음일 거예요. 아마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처음인가? 가스 파이프라인도 처음 설치한 나라가 이제 이곳입니다. 보면은. 가스 파이프라인도 있었어요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 헝가리로 이제 보내는 파이프라인도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한 1,300km짜리 되게 긴 거를 이제 깔았죠 보면은. 그래서 뭐 1880년부터 1915년까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도 수출한 아마 거의 세계 최초 아닐까 싶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1935년, 36년쯤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이 석유 이제 그 생산국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러시아,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빼고 나면은 이제 탑 클래스. 그래요? 였던 거죠 보면은. 돈 많이 벌었겠네 이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석유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석유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딱 터지고 나니까 이 루마니아는 이제 일단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는 이제 중립국이니까 이제 원유를 이제 공급을 이제 해주면서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1916년 이제 8월쯤 되니까 전쟁이 한 2년쯤 지나니까 독일군이 힘에 붙이는 것 같아. 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이제 그 독일에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린 연합국 편.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저쪽 서쪽에서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우느라고 지금 코피가 터지고 있어도 너희들 정도는 내가 한줌거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오스트리아군과 함께 이제 순식간에 이제 이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916년 10월달에 이제 북쪽을 이제 점령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폴리에슈티
그 도시로 석유 도시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여기로 접근하겠어요? 당연히 석유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제일 급해진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은 이제 지금 그 독일을 말려 죽이려고 영국의 그 로얄 네이비를 동원해가지고 정말 꽁꽁 해상 봉쇄를 시켜가지고 거의 말려 죽이고 있었는데 저게 이제 넘어가면은 전쟁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마니아가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하니까 야 일단 너희들 석유 시설부터 다 파괴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루마니아는 야 그건 좀 곤란하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영국도 이제 다급하니까 야 일단 파괴해. 우리가 나중에 그 지원해줄게. 복구 지원해줄게. 라고 그러는데 이 루마니아가 이제 이 손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건축 같은 거 자기가 파괴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그러면 이 파괴 전문가 파괴 전문가 예, 파괴 전문가를 이제 급파를 합니다. 이제 그리피스 대령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 하원 의원 군인도 하고 하셨던 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플랜트 전문가? 글로벌 플랜트 사업가?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뭐 이제 지하철도 놓고 교량도 놓고 뭐 정유공장도 만든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뭐 상당히 성격이 이제 화끈한 이제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별명이 지옥의 불이다 뭐 이제 이런 이름을 듣는 뭐 엠파이어 잭 뭐 이런 별명이 있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1916년 11월 18일 날 이제 독일군이 이제 거의 다 왔을 때 아슬아슬하게 이 지역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이 유정과 이 정유공장 생산 설비를 이제 완벽하게 파괴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본인은 되게 민망해했다고 그래요. 왜요? 나는 이런 걸 짓고 건설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부셔야 되니까 내가 국가의 명을 받아서 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민망한. 그래서 훈장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다가 이제 말도 자랑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한 이틀 만에 70개 정도의 정유공장, 뭐 규모가 작은 정유공장이었지만 이거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하고 한 80만 톤 정도 비축돼 있던 원유도 다 불태워버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본인이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뭘 파괴해야 그렇죠. 어디부터 파괴를 해야 이게 잘 터지는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아무거나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독일이 이제 딱 들어왔을 때는 불바다만 이제 보였고 그래서 5개월 후에서야 이제 석유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18년 이후에 이제 그 한 80% 정도 이제 복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합국이라고 손을 들었지만 이제 독일한테 점령당한 이제 그러한 국가가 됐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독일이 지고 연합국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루마니아도 얼결에 승전국이 돼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토가 많이 커졌어요. 아 그래요? 네, 헝가리도 잡아먹고 옆에 있는 뭐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 이제 석유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한번 이제 화끈하게 뒤지고 나니까. 또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잽싸게 이번에는 이제 독일 편에 섭니다. 처음서부터. 주축국의 일원이 됐는데 이게 사실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소련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루마니아 영토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을 이제 꿀꺽 일부러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련은 뭐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란 큰 형한테 또 붙어가지고 이제 한번 내가 해서 다시 또 복수를 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은 뭘로 해줄 텐데 그래서 군대도 보내고요 뭘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군이 이제 그 독일군과 더불어 가지고 꽤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 스탈린그라드에서도 이제 독일군 옆에 있었던 게 루마니아 군이고요.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루마니아가 꼭 필요했던 게 이제 원유죠, 원유. 그래서 전체 독일 원유의 한 30% 정도를 루마니아가 공급을 해줍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공급처가 하나 있으면 확실히 좋은 거죠. 든든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루마니아의 유전이 눈의 가시예요. 저것만 없애버리면 이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이 확 떨어질 텐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3년 이제 8월 달에는 이제 그 폭격기를 탈탈 끌어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이런 곳에서부터 출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 200대 가까운 폭격기를 한 4,000km를 날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마니아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폴리에스테 이 유전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습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보면. 예, 물론 이제 이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독일의 이 방공망에 걸려가지고 이제 큰 피해를 입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을 피해가지고 삥 둘러서 이제 우회를 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독일의 이제 그 전쟁 수행 능력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44년 8월 달쯤에는 이제 야, 이게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우리 줄 잘못 쏜 것 같아. 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연합국으로 잽싸게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또 받아줘요 또 연합국은 받아주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소련군과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네. 뭐 헝가리라든지 뭐 이제 계속 주축국으로 남아있던 나라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이런 쪽에 또 앞장을 섭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쁜 XX 딱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소련 영향권으로 딱 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폴리에스트 유전에 있던 저 뭐 독일이 다시 또 복구했죠. 네. 복구했던 석유 생산 시설, 그 다음에 뭐 석유 운반 화차 이런 거 몽땅 다 뜯어갑니다. 소련이. 네. 너무하네. 네, 너무한 게 아니고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나마 잘 봐주는 줄 알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믿을 수 없는 애들이야 뭐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나면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석유 때문에 사실 20세기 내내 쥐어 터지고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치렀던. 네. 근데 이제 그 석유가 이제 많이 고갈이 돼서 지금은 별로 없는 이제 이런 나라고요. 네. 그러면 정말 석유가 없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육지에는 석유가 이제 거의 고갈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다 흑해에 보면 상당히 많은 석유는 아니고 천연가스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위 정도 규모다 정도 되고 대규모 투자도 이제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다 중단을 했어요. 왜요? 왜 중단했냐면은 이제 루마니아 정부가 너희들 수익의 70%는 세금으로 내. 수익의 70%? 예.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국제 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러면 남는 게 없어 안 해. 네. 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엉거주춤한 상태인데 뭐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루마니아가 이제 석유 20세기의 어떤 19세기 20세기 석유의 나라에서 21세기에는 다시 가스의 나라로 이제 변하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할지 아니면 또 그냥 그렇게 또 지낼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의 세계 대전에서 루마니아 어쩌면 뭐 사실 루마니아로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있었습니다. 아주 강대국이 아닌 상황에서 또 그래서 우리는 뭐 동유럽에 있는 뭐 그냥 그런 나라 있지 정도지만 은근히 어떻게 보면은 석유 산업의 메카 중심지 역할을 했던 나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루마니아의 또 옛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2부로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